예, 15강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정부 형태와 이제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보겠습니다. 국가 수반의 특징 및 시사점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3, 4공화국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지는 그 대통령제가 사실 프랑스의 이제 강력한 대통령제를 좀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통령제가 너무 세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기인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통제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가져오고 강한 권한만 잔뜩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 국가 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3, 4공화국에 이게 여기서 3, 4공화국은 여기서 5공화국, 3, 4공화국 하니까 헷갈리는데 사실은 그 프랑스 3, 4공화국을 말하는 거고요. 프랑스 3, 4공화국의 의회 주권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동으로 행정부 의와 의회의 무력화가 특징인 이제 제5공화국 5공화국 체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은 대폭 강화됩니다. 이거 프랑스 얘기입니다. 국가 원수로서 비상대권, 국민투표 회부권, 수상임명권, 군통수권, 외교권, 하원해상권, 법률안 거부권, 임시의 소집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그 수상과 권력을 분점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하원의 다수파와 동일한 정파일 경우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받는 한국의 대통령보다 행정부 내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수상은 한국의 국무총리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자로서 제한적인 권한만을 보유하게 되는데 그 동고정부 하에서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게 되고요. 한국의 대통령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랑스 총선 한번 있고 나서 대통령하고 수상하고 관계에 따라서 프랑스의 국정 운영이 대통령이 주도하냐, 수상이 주도하냐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권한이 막강한 수상이 들어오면 그 수상 얘기가 대부분 다 나옵니다. 뭐 자크 시락 총리가 어쨌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수상 권한이 막강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의회 다수파가 장악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야당 출신의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여당 그러니까 여야지 그러니까 의회가 야당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 수상이 그렇다는 거죠. 음, 대통령과 수상이 집행부의 권한을 나눠서 행사하는 동고정부 체제 하에서 프랑스는 갈등과 불협화음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세 차례의 동고정부를 겪은 프랑스는 동고정부에 대한 출연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5년으로 정하고 그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를 동일한 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인기가 있으면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도 좀 더 많이 뽑히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여소야대가 좀 덜 될 테니까 일종의 이제 밴드웨건 효과를 누리는 거죠.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가 7년 무제한 연임에서 5년 1회 연임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한국과 동일해졌지만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7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것도 한국하고 똑같죠. 전두환 대통령 때 7년이었거든요. 물론 단임이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넘어가면서 5년으로 됐죠. 이게 사실 프랑스 대통령 제도에서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정 수반의 특징과 차이점. 프랑스 수상은 대통령이 하원의 다수파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쩔이에요. 수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수상은 대통령에 대해서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 제20조는 실효성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동고정부 하에서는 하원은 다수파의 지지를 받는 수상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국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헌법상 변화가 없이도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과 수상의 권력 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프랑스의 그 국정 운영 관행을 볼 때 제도나 규정보다는 임명된 권력 또는 선출된 권력인지 여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출된 권력은 임명된 권력에 대해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양자 간의 권력 배분은 전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프랑스 수상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안 제출권, 법률 명령 제정, 의회 의사 일정 개입, 일광 투표제도, 긴급 입법권 등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상의 권한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 의회가 다수가 됐을 때 수상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도 많이 갖춰져 있어요. 대통령처럼 심지어. 행정부 구성과 운영의 특징과 차이점. 행정부 구성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이 다른 점은 정부 조직법의 유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다르게 정부 조직법이 존재하지 않고 수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서명하는 정부령으로 정부 부처의 수와 부처별 업무 분장을 실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유동적이죠. 따라서 한국에 비해 프랑스의 정부 조직 개편이 훨씬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그 장관감은 아닌데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어떤 부처를 하나 만들고 거기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EU 관련한 문제, 예를 들어 브렉시트,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 프랑스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브렉시트 전담 장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에 이제 집중해서 이게 영국을 설득한다든지 뭐 영국이 빠져나간다 해서 발생하는 프랑스의 어떤 그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바로바로. 따라서 그런 자주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혼란은 없는 편이다. 실국 단 이하의 하부 조직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부처 개편에 따른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공무원층은 있고, 왜냐면 프랑스가 이게 왜 이러냐면요. 프랑스가 공무원이 되게 많습니다. 프랑스가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그 예산도 공무원 때문에 예산이 되게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널려 있는 게 공무원이니까 필요하면 거기다 갖다 꽂으면 된다는 얘기죠. 평소에도 노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공무원 중에.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막 부럽다. 저렇게 혼란스러운데도 혼란이 없네? 저렇게 막 조직 개편이 잦은데도 혼란이 없네 싶겠지만 실제로는 그 얘기가 아니고 노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좀 사실 공무원 조직이 좀 과잉돼 있다. 뭐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관료제 및 지방 행정 체제, 이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공무원들이 많이 놀거든요. 얘들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무원들은 과연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뭐 해야 되냐면 지금 15강 상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프랑스 끝내고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더해서 가능하면 오스트리아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근데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남아있는 게 몇 편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독일하고 이탈리아 정도, 프랑스 끝내고 독일하고 이탈리아 하면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한 게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큰 나라들은 대부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나라들이 대표하는 게 대부분 전 세계에 있는 정치 시스템들 다 대표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볼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뭐 푸틴 왕국인데 뭐 거기 뭐. 예. 하여튼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공직사회, 정무직. 정무직이라는 거는요. 정부직하고 사무직, 보통 이제 이 정무, 사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부직하고 일반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무직은 그 정치 관련 업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중간에 교체도 쉽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약간 좀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정무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관도 정무직이에요. 그러니까 각부의 장관도. 왜냐면 일단 정치인이고 정치 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사무직 또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고, 정무직은 대부분 어쩌다 공무원,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가지고 임명을 받아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장관, 프랑스 공무원 분류에 따르면 정무직이란 카테고리는 존재하진 않습니다. 한국의 정부직 공무원은 프랑스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겁니다.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공무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정무직을 규정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나 수상이 정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위직을 정무직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프랑스에서는 정무직을 따로 두진 않는데, 분류를,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정무직으로 분류하는 그룹들을 두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정무직으로 장관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장관은 국가장관, 장관, 위임장관, 청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부조직법에서 장관의 종류와 수는 조각 때마다 달라지고요. 왜냐면 정부조직법이 없기 때문에. 2008년 헌법 개정 시에 장관의 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실제로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장관의 숫자는 25명에서 50명 사이로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는 장관이 50명이나 했었던 거예요. 어떤 정부는 25명밖에 없었고, 우리가 아마 20명에서 3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장관이 국무위원, 장관급 국무위원들을 다 포함하면 그 회의실 꽉 차니까 보통 그쯤 됩니다. 근데 그 50명이면 진짜 많겠네요, 그죠? 프랑스 장관의 재임 기간은 한국에 비해서 긴 편이고요. 수상 임기 중에 내각 개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상과 내각의 운명을 같이 하는 편이 많기 때문에 한국처럼 잦은 장관 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장관 임기가 2년 하면 많이 했다는 거였거든요. 물론 강경화 장관은 지금 거의 4년째 하고 계신데, 프랑스는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장관이 되면 그 정부 한 5년짜리 그 정부 임기와 그냥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비서실들이 있습니다. 각종 대통령 보좌기구, 수상 보좌기구, 장관 비서실의 고위직들도 정치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보면 먼저 대통령 보좌기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사무처, 대통령 비서실, 특별참모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통령 보좌기구의 소속 인력 중에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고위직은 50여 명 정도입니다. 수상보좌기구는 수상비서실과 정부 사무처로 구성되고요.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상보좌기관에 근무하는 고위직은 100명에서 150명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 비서실의 구성원들도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고요. 프랑스는 한국과 다르게 각 부처에 차관이 존재하지 않고 장관 비서실장이 차관 역할을 담당합니다. 장관 비서실은 비서실장 이하 각종 비서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장관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보좌하고 의회 및 언론 관계를 담당하며 타 부처와의 협력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각 부처의 장관 비서실 인원은 약 20에서 40명에 달하고요. 정부의 자유재량 임명직이라고 있는데요. 정부의 자유재량 임명직은 헌법 제13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상 직위는 1985년 7월 24일 정부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충성심과 대응성이 요구되는 수상실의 정부 사무처장, 중앙부처 국장, 국가직 도지사, 교육감, 대사 등 국가의 고위직이 약 550여 명이 그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수상이 자유재량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선되면 550명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감으로도 꽂을 수 있고 중앙부처 국장으로도 꽂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 정부조직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정부조직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무직의 출신 배경, 장관. 프랑스 정부의 장관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크게 상하원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직을 거친 경우, 그리고 이제 정당의 당직을 거친 경우,
그리고 행정부의 고위 관료 출신, 그 다음에 뭐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출신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교수 등 외부 출신들이 장관으로 발탁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고요. 사실 교수 출신을 장관으로 쓰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 실적을 잘 못 내요. 실적 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너무 이제 형이상학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실무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치는 잘 보고 정보 감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무 능력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국장들, 실국장들을 휘어잡는 조직 리더십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협박도 해야 되고 막 압박 지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물론 교수 중에서도 그 외부 활동 많이 하시고 뭐 사람 다루는 거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애매하죠. 제5공화국 초기에는 행정관리 출신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점차 선출직과 정당 출신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 잘하는 거는 행정관리 출신들이 일은 굴러가게 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그들은 뭔가 혁신적인 거는 또 잘 못합니다. 모험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좀 혁신적인 걸 시켰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깔고 뭉개서 더 이상 이제 뭐 내 책임이 아닌 걸로 해서 이 일을 좌초시키는 그런 방법을 공무원 출신들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행정관리 출신들을 안 쓰려고 하는 게 그 때문인데, 늘 양날의 칼 같은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각종 비서실, 대통령 수상, 장관 비서실의 고위직들은 전적으로 임용권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의 재량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외부 인사보다는 엘리트 행정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쪽 출신이 아니면. 대통령 보좌기구 중 핵심인 대통령 사무처는 처장 이하 고위 비서관과 보좌관들 대부분 행정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그 수상 비서실과 그 장관 비서실의 구성원들도 대부분 직업 공무원 출신들이고, 특히 국립행정학교와 기술계 고위 공무원단 출신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각종 비서실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경력을 관리하는 경로로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자유재량 임명직, 정부의 자유재량 임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명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해당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경험이며 외부에서 충원하기보다는 기존 관료 조직에서 적임자를 선택하는 게 관행입니다. 이게 사실 맞죠. 이렇게 정부직으로 보통 판단되는, 정부직은 그러니까 당선자가 대통령이든 총리든 간에 당선자가 임의대로 임명할 수 있는, 바로 어떤 절차 거치지 않고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프랑스에서 굳이 그렇게 정무직 일반적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 우리하고 비교하려다 보니까 정무직으로 부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력직이 있습니다. 공직 구조는 이제 계층이라고 해서 카테고리에 카테고리죠. 그러니까 프랑스 공직 구조는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는 이제 계층입니다. 수직적으로는 A, B, C로 구분되는 세 가지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계급제 국가들의 이제 공직 구조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로서 카테고리 별로 학력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A는 대졸이상, 카테고리 B는 고졸이상, 카테고리 C는 중졸이상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공무원 단이 있습니다. 크롭스라고 하는. 각 카테고리에는 그 코스, 마린코, P가 묵음인가? 아마 P가 묵음일 거예요. 공무원단들이 수준에 따라 배치됩니다. 공무원단은 프랑스 공무원의 공직 분류 단위로 한국의 직렬보다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단별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가지고 있고, 인사규정의 직급구조, 직급별 정원, 승진 방식, 호봉별 보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공무원은 입직 이후에 자신이 속한 공무원단의 규정에 따라 승진, 전보, 파견, 보수 등의 모든 인사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인사관리 쪽을 보면 그 채용은 프랑스 공무원의 채용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별로 실시를 합니다.
각 공무원단별로 결혼에 따라 채용 인원이 정해지고 공개 경쟁 채용 위주로 모집과 선발을 실시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단은 한 부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채용 시험을 실시하게 되고 한국의 5급 공채와 유사한 국립행정학교 입학시험은 중앙인사기관이 관장을 합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의 졸업자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특정 부처가 아닌 중앙인사기관이 채용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채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특징을 이제 학력 요건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학력 요건. 공무원 단위 속한 카테고리에 따라 지원자는 학력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사이동 부분을 보면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공무원단 제도, 직급과 직위의 분리 원칙, 그 다음에 파견 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 공무원들은 부처가 아니라 공무원단의 소속감을 가집니다. 한국과 다르게 직급별 정원은 공무원단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승진도 부처 내의 상위 직원의 결혼보다는 공무원단 내에서 상위 직급 결혼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부처에 소속감을 갖지 않는 게 부처가 이 부처라는 게 그 대통령 바뀔 때 갑자기 이 부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감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무원 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4급 공무원, 3급 공무원 이래가지고 4급 공무원들은 4급 공무원 전체를 다 컨트롤 하다가 데리고 있다가 얘들이 뭐 산업부에 4급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산업부로 보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공무원 단에 있으면서 어떤 그 보직을 맡는 것은 파견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 비서실에 임명이 되면 소속 공무원 단에서 장관 비서실로 파견을 가는 겁니다. 이게 갔다 왔다 하니까 이 공무원 단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친정 같이 되는 거죠. 친정, 본대 같이 되는 겁니다. 직급과 직위의 분리 원칙은 직급에 관한 권한은 해당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지만 직위 운영에 관련해서는 인사권자가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프랑스식의 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4급들이 한 100명 있어요. 그 중에 저 사람을 내가 여기 앉히는 거는 인사권자 일이니까 내가 결정하겠다 이거야. 이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은 직급을 보유하고 있는 한 신분이 유지되고 그 자신의 직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지만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명받을 권한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직 상태에서 그냥 월급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직위의 운영은 이제 인사권자의 재량이므로 직급의 승진이 직위의 승진을 동반하지도 않습니다. 프랑스의 공무원 파견제도 대상기관이 중앙부처, 국회, 지자체, 공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 노동조합 등 다양하고요. 그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이나 정부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것도 파견 대상이 됩니다. 파견 기간은 5년 이런 규정되어 있으나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무직과 경력직 공무원의 관계를 보면 공무원단 제도, 직급과 직위의 분리 원칙, 파견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유리하게 적용을 합니다. 공무원단에 속하고 직급을 보유한 공무원은 보직에 관계없이 신분이 보장됩니다. 또한 직급과 직위의 분리 원칙으로 인해서 프랑스 공직사회는 직위에 집착하는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파견 갔다 오는 거니까 어떤 부처에서 어떤 직위를 맡는다는 거는. 또 보직 경로가 경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의 공직사회에 비해서 이 보직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디 가서 뭔 일을 하든지 나는 3급 공무원단 소속이고 난 역시 일하다 다시 3급 공무원단으로 가서 그냥 일 없이도 월급 받을 수 있거든요. 정권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직을 활용하는 이런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파견 제도가 유연하고 범위가 넓다는 점도 신분 보장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 공무원들은 파견 형식으로 정부직이나 자유재량 임명직에 진출하고 정권 교체 시에는 다시 자신의 원소속 공무원단으로 복귀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정치 권력의 공무원들이 예속되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권에서 요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공직사회를 장악하는 시도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은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몇 명 파견 온 거거든요. 공무원들은 늘 공무원 편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노조가 자기 이익 찾겠다고 시위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정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그냥 어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국정원을 예를 듭시다. 국정원. 아니지. 국정원은 일반직이 아니니까 국정원을 예를 들지 말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국방부도 일반직이 아니고 그냥 저기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의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건설교통부 공무원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행정고시 쳐가지고 건설교통부 안에서만 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건설교통부 차관은 되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뭐 정치인이 좀 안 좋은 거 시키면 그 들어주고. 그러니까 5급으로 들어가서 차관까지 되는데 한 25년 걸린다고 봤을 때, 아니구나, 한 20년 한 20년 걸린다고 봤을 때 온갖 나쁜 뭐 청탁 같은 것도 좀 들어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애초에 어떤 행정고시를 패스하면, 뭐 그런 시험을 패스하면 그냥 A급 공무원단에 속하는 거야. 거기서 5급이야 나는. 아직 자리는 없어. 월급은 나오는데 보직이 없어요. 내가 한 2, 3년을 또는 5년을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다가 그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나한테 국방부로 가네. 그럼 국방부 가서 한 5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법무부로 가서 한 5년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부처에 뭐 애정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건설교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야 저기 예산 말인데 그 예산 우리 지역구에 좀 써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싫은데요? 제가 왜? 왜냐면 나는 곧 건설교통부 말고 딴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정건강을 가면 그쪽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면대면해지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 청탁을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보직이 없으면 놀아도 봉급은 나와요. 그러니까 신분을 그만큼 충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직이 없으면 월급이 확 줍니다. 수당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직 없으면 나가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근데 프랑스는 보직이 없어도 월급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굳이 정치인하고 가까워서 이 특정 정부에 충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대신에 소속 공무원단에서의 어떤 충성심이나 소속감이나 이런 건 좀 많겠죠. 어, 중앙과 연방 그리고 지방 정부 간의 관계를 보면 지방 행정 체제에서 역사적 배경, 이 역사적 배경을 좀 봅시다. 프랑스는 역사적 배경을 조금 볼 필요는 있습니다. 프랑스의 입법부 및 사법부 구성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입법부는 의회 구성, 하원과 상원으로 나눠지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6년부터 프랑스 하원 의원의 숫자는 577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우리보다 많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구 대비해가지고 또는 국가 예산 대비해서 이거 예산이 우리가 이제 보자 320한 400조 가까이 되는데 국회의원이 400조? 한 350조 가까이 되는데 국회의원 한 명당 1.23조를 맡아야 돼요. 예산 심의를 그거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는 너무 작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국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선거구는 인구 이제 10만 5,600명을 기준으로 각 데파르트망 이게 이제 데파트먼트일 텐데 몇 개의 선거구로 분할하여 확정합니다. 이 숫자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을 하고요. 선거는 2차에 걸친 이제 단기명 다수대표제
적용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 당선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15.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됩니다. 여성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97년에 10.9%에서 2017년에는 38.65%까지 여성 의원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우린 이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 총 15차례의 이제 하원 의원 선거가 있었고, 이 중 5차례는 대통령에 의한 의회 해산으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하원 해산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3명으로서 드골 대통령이 2번, 미테랑이 2번, 작 시락 대통령이 1번 이렇게 행사를 했고요.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2017년 하원 선거 결과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이 창당한 이제 전진공화국이 314석으로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뒤를 이어서 공화당이 100석, 민주운동이 41석, 창조연합이 35석, 뭐 이런 식입니다. 프랑스는 다당제 국가이며 3, 4공화국 시기에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이 출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전국이 혼란스러웠지만,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제5공화국에 들어가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하원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례가 많아서 나름대로 전국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 하원의 의장단은 의장과 6명의 부의장, 그리고 이제 3명의 재무관, 12명의 비서관 등 의장단이 총 22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하원의 조직과 운영을 관장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6개로 제한되었으나 굉장히 작죠. 6개면. 우리는 한 20개, 20개까지는 안 되구나. 한 10 몇 개 될 텐데. 2008년 헌법 개정과 함께 최대 8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토개발과 교육문화 관련 상임위가 신설돼가지고 2017년 기준으로 외무, 산업, 국방, 법사행정, 사회, 지속가능 발전 및 국토개발, 문화교육, 재정예산위원회 등 8개의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2017년 기준 7개의 교섭단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20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원. 헌법 제24조는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그 상원 의원은 348명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원을 합하면 거의 9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뭐 1000명이에요 그냥. 프랑스가 국회의원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상원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만 24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상원의원의 임기는 원래 9년이었고 매 3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했으나 2011년부터 임기가 6년으로 단축되고 3년마다 절반씩 바꾸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상원의원 선거는 디파트먼트별로 실시하고, 상원은 지방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은 상원과 하원의원, 레지옹, 데파르트만, 꼬민 등 지방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지옹, 데파르트만, 꼬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 구분하는 이름들인데, 앞에서 우리가 건너뛴 부분에 그 뭐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의 관계에서 이게 나오니까 210, 200한 7, 8페이지 정도 나올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좀 지엽적이라 가지고 제가 이거는 건너뛰었거든요. 상원의원 수가 2명 이하인 데파트망에서는 이제 2차에 걸친 단기명 다수대표제를 적용하고, 상원의원 수가 3명 이상인 데파트망에서는 이제 2차에 걸친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한다. 상원의원 선거인단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가해야 되고, 기권시에 100프랑이죠. 100프랑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일반 국민 말고 선거인단. 이건 참여하기로 전제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원의 구성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원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명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원은 15명, 상원은 10명인 거죠. 상원과 하원의 관계. 프랑스는 대혁명 직후에는 단원제였습니다. 뭐 원체 사람들 목을 다 자르다 보니까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단원제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상원 의원들이 귀족이다 보니까 목이 달아났죠. 길로틴에 해가지고. 그 국민 주권을 앞세운 의회의 무절제한 권력 행사와 급진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1795년 상원을 설치해서 양원제를 채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상원은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19세기 초 중반에 상원이 폐지돼서 다른제로 회귀하기도 했지만 제3공화국 출범 시에 왕당파의 요구에 의해서 상원이 다시 설치됐고 현재까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왕당파가 요구했다는 것만 봐도 상원의 일반적인 구성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는 이제 뭐 대부분 귀족이거나 뭐 이런 계층이었다는 거죠. 이 시기부터 상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제5공화국 헌법도 상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3공화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4공화국에 들어와서 입법권에 있어서는 하원이 정권을 행사하고 상원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을 했습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상원에게도 입법권을 부여했으나 하원만이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하원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등 하원 우위의 불평등한 양원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 정부, 내각과의 역할관계. 제5공화국 헌법과 의회의 무력화. 절대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결과로 수립된 제3, 4공화국 시기에는 의회 주권주의라는 이름 하에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해서 집행부의 약화와 전국의 불안정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전국의 혼란을 초래한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고 의회를 거의 무력화하는 조항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표적인 권한으로는 하원 해산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둘 수 있고 수상에게는 이제 법률 명령 제정권, 또 의회 의사 일정 결정에 대한 개입권, 일괄 투표권, 긴급 입법권 등 다양한 통제 수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헌법 32조는 법률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분야는 행정규칙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최소화하고 행정규범의 규율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킨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제3, 4공화국 시기에는 정부 부처 수에 상응하는 상임위원회가 의회에 설치되었으나 상임위원회가 많을수록 정부에 대한 의회의 간섭과 공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제5공화국 헌법은 상하원에 설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수를 6개로 제한하게 됩니다. 2008년 헌법 개정과 의회 자율권 강화. 그 제5공화국 헌법은 입법부와 그 집행부 간의 권력의 균형추를 입법부에서 집행부로 기울게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불균형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게 됐고 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8년 헌법 개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회의 권한 강화를 가져온 2008년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의 결정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권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양원은 정부가 결정한 순서에 따라 정부 제출 법률안과 정부가 수락한 의원 발의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했는데 정부에게 이제 우선권이 주어진 거죠. 개선된 조항에 따르면 이제 4주 가운데 2주는 정부가 요구하는 법안의 검토에 사용되고 1주는 의회가 정한 법안의 검토에 사용되고 나머지 한 주는 정부 활동에 대한 통제와 공공정책의 평가에 사용하는 걸로 정부 쪽에 많은 할당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법률의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기존 헌법 제34조는 입법 대상이 되는 분야를 시민의 권리 및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해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적 보장, 국방을 위하여 시민에게 과해진 신체상, 재산상의 의무, 국적, 개인의 신분 및 법적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 및 증여, 뭐 중재, 뭐 이런 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도 국방 조직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정된 헌법 3사전 미디어의 자유, 다원주의 이런 것들도 입법 영역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이제 프랑스의 차이인데 우리는 법을 정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 해당 부처가 있으면 그 부처에서 측정해서 법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당 부처 중심으로 일단 돌아가는 게 좀 있죠. 예를 들어 국방부면 국방부, 뭐 기재부면 기재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최신 이슈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어요. 비트코인 나오면 뭐 금융투자 관련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럽니다. 근데 프랑스는 그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시스템, 약간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헌법에 의회 상임위원회 수를 6개로 제한했으나 행정부에 대한 통제 수단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를 8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정부에 의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자 헌법 제49조 3항에서는 규정한 긴급 입법권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의회에서 토론과 표결이 없이 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헌법 제49조 3항의 적용을 예산 법률안 또는 사회보장 재원 조달 법률안, 또 회기당 1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과 의원 발의 법률안으로 한정하는 긴급 입법권. 이거 저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리가 야, 나를 뽑아줄래? 나를 불신임할래? 아니면 이거 법 통과시켜줄래? 둘 중에 하나 정해라. 나 이 법 안 통과시켜주면 나 총리 관둘란다. 이렇게 땡깡을 부렸던 그 긴급 입법권을 어떤 경우에만 쓸 수 있는지 한정을 했다는 거죠. 아무데나 못 내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합니다. 2008년에 개정된 헌법 제13조는 국가의 고위직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위직 임명 과정에서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고사법관 회의의 위원, 권리수호자, 그 다음에 공직투명성 최고위원, 그 다음에 그 권리수호자가 아마 그걸 거야. 그 우리나라 치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 행정부의 고위직, 국영방송의 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양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반대표가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에는 임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야당이 안 된다고 해도 임명을 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지가 이제 한 4년째로 넘어가는데 한 22명인가 3명인가를 그냥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람 문제가 많다고 잔뜩 욕을 했는데 그냥 쌩 까고 임명하는 거예요. 그냥 나 이 사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인사청문회를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원칙을 어기게 되면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체제. 사법부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시스템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뭐 길게 할 거는 아니고 보니까 프랑스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게 대륙법규이긴 한데 우리하고도 많이 다르고 이래서 뭐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제 미국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여튼 일단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권 등 3권 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헌법상 권력 분립은 2권 분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사법권은 넓은 의미에서 그 집행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양분되는 2권 분립을 표방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제 사법 권한의 독립의 보장자라고 규정한 헌법 제64조는 프랑스식 권력 분립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사법권이 집행권에 포함된다는 점이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과 관행들이 그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체계가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반 사법법원과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행정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도 프랑스의 특징이다. 우리는 이제 민사소송, 그 다음에 형사소송, 그 다음에 행정소송, 그 다음에 가사소송, 가정 관련 이혼, 주로 이혼인데 이거 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맨 끝에가 뭐더라? 가사소송. 그 다음에 군사법원. 그 다음에 뭐 저 즉결심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즉심법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체제 하에서 재판기관인 고등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법관들은 절대 군주제를 수호하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각인되었다. 그 영향으로 대혁명기에 많은 법관들이 단도대에서 처형이 됐고요. 법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사법법원의 권한 축소로 귀결됐고요. 혁명기에 뭔가 밑보이면 그 조직은 작살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문바들이 그 검찰을 공격하는 것도 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혁명 직후인 1790년부터 사법권한과 행정권한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원칙에 의거해서 법관은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부의 행위에 간섭할 수 없고 직무를 이유로 행정관료를 소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통제를 금지하게 된 겁니다. 이후 사법 시스템은 파기원을 정점으로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반 사법법원과 국사원이 최고재판소인 행정법원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프랑스 법원 시스템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안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게 너무 복잡해요 이게. 일반 사법법원과 행정법원 외에도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일반 사법법원과 행정법원 사이의 관할권 분쟁을 판정하는 권한쟁의 법원,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고등법원과 고위공직자 형사 책임을 담당하는 공화국 법정 등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고위공직자의 형사 책임을 담당하는 공화국 법정.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일반 사법법정이 아니라 공화국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형벌이 세겠죠 아무래도. 신분이 고위공직자니까 더 높은 도덕성과 이런 것들이 요구되거든요. 또 부정부패도 거하게 하셨을 테고. 그 프랑스에만 있는 독특한 기구 중에 최고 사법관 회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관과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여하는 헌법상의 기구입니다. 최고 사법관 회의는 법원 관할부와 검찰 관할부로 나눠지고요. 법원 관할부는 파기원 제1원장이 주재하고 법관 5인, 검찰관 1인, 또 국사원, 행정최고재판소에서 지명한 국사원 위원 1명, 변호사 1명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검찰관 관할부는 파기원 검사장이 주재하며 그 법관 5인, 뭐 검찰관 1명, 국사원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아마 파기원은 그걸 겁니다. 그 고등법원. 그러니까 지방법원이 있고 항소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파기원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이제 파기원이 고등법원이 아니고 대법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직관적으로 이름을 정해놨죠. 이름 보면 법원 관할부는 파기원 재판관, 항소법원, 그다음에 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원의 구성을 보면 일반 사법법원 같은 경우에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일반 사법법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최고법원은 파기원이고 맞죠 대법원. 2심법원은 항소법원, 그리고 1심법원은 민사법원인 지방법원, 소법원이 존재하고 형사법원이 이제 중죄법원, 경죄법원, 경찰법원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상사법원, 사회보장법원, 노동법원 등 매우 다양한 전문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특이하게
법원을 다 세분화해 놨어요. 그래서 노동 관련 문제는 노동법원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법원에서 뭐 노동 관련 일도 하고 뭐 무슨 민사도 맡고 형사도 맡고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전문성을 좀 높이겠다는 취지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관할하며 원래 2심제였으나 1987년부터 3심제로 바뀌게 됩니다. 행정최고재판소인 이제 국사원 재판 기능뿐 아니라 법률안 심사와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항소법원이 있고 지방행정법원 각각 2심과 1심 법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법원에서 소송하다가 안 되면 이제 행정항소법원으로 올라왔다가 그 다음 위에 이제 국사원이 이게 이제 행정법원에서의 대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법관 인사 이것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법관의 충원 사법관은 판사 검사 모두를 지칭하며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판사는 법원 소속이고 검사는 이제 검찰청 소속인데 프랑스에서는 판사 검사는 전부 다 법무부 소속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법관은 공립사법관 학교 졸업생으로 충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공립행정원 학교도 있고 공립사법관 학교도 있어요. 그쪽에 들어가는 입학시험이 소위 사법시험 행정시험인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이제 그 직위를 받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변호사, 공무원, 뭐 소송 대리인 등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데 소송 대리인 역할을 오래 해온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그다음 법관의 신분, 사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분 보장이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 제64조 1항은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규정도 있고 동조 3항은 법관은 신분이 보장된다고도 하고 있으며 최고사법관 회의도 법관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장치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전보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승진 같은 걸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전보 다른 지역으로 발령도 가능하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년 보장이 됩니다. 법관의 업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법관은 자신의 동의가 없이 승진에 전보가 되지 않고 승진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게 이전 그러니까 그 전근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는 걸 할 수 있고요. 또한 법관의 정년은 65세였으나 최근에 67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좋네요. 그거는. 그 다음 행정법원. 행정법원 법관의 중원. 행정법원 법관들은 사법관들하고는 다르게 공립행정학교 졸업생들로 충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고시 합격자와 비교할 수 있는 공립행정학교 졸업생 중에 성적이 우수한 자들이 주로 행정법원을 가서 그 행정법원의 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나라는 판사들 중에 그 행정재판소에 가서 이제 행정판사를 하는데 프랑스는 그 행정고시 패스하는 공무원 중에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행정법원의 판사 역할을 시킵니다. 니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알잖아.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 행정법원의 법관들도 사법관처럼 신분과 독립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의 특성 그리고 우리하고 대한민국하고의 어떤 차이 뭐 또 시사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프랑스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대혁명 직후 다당제 체제에서 의회가 보여준 급진성과 무절제한 권력 행사를 제하기 위해서 상원이 설치돼 가지고 태생적으로는 이제 상원은 보수적이고 주로 지방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입법권에 있어서는 하원이 정권을 행사했던 제4공화국과는 다르게 5공화국 헌법은 상원에게도 입법권을 부여했고요. 그 입법부 및 입법부 구성과
운영상의 특성과 시사점, 우리나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혁명 직후 단원제 체제에서 의회가 보여준 급진성과 무질서한 권력 행사를 제어하기 위해서 상원이 설치가 됐고, 태생적으로 상원은 보수적이며 주로 지방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입법권에 있어서 하원이 정권을 행사했던 4공화국과는 다르게 5공화국 헌법은 상원에게도 입법권을 부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하원 우위에 불평등한 양원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만 상원 의원은 선출직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된다는 사실도 하원에 보다 많은 정통성을 부여하는 요인이 됩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다당제 국가지만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3, 4공화국과는 다르게 5공화국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례가 많아서 전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행정부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의회의 무력화가 제5공화국의 특징입니다. 헌법은 하원 해상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 명령 제정권, 의회의 의사 일정 결정에 대한 개입권, 일괄 투표권, 긴급 입법권, 입법 영역의 축소, 또 의회 상임위원회 수의 제한 등 집행부가 의회를 통제하고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집행부 우위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요.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사항의 특징과 시사점, 우리하고 이제 차이를 보는 건데, 프랑스 사법부의 특징으로는 우선 헌법상 권력 분립은 입법권과 집행권의 이권 분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법권은 넓은 의미에서 집행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행정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법 제 64조는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권한 독립의 보장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사법권이 집행권에 포함된다는 점이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가지 신분상의 제도들로 인해 가지고 사법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전보나 승진 금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사법체제가 민사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반 사법법원과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행정법원으로 이원해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대혁명 직후부터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통제를 금지하기 위해서 파기원, 그러니까 대법원을 정점으로 해서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반 사법법원과 이제 국사원, 이 최고재판소인 행정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의 판사들은 행정공무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출신이라기보다 그냥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행정법원의 판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 거니까. 일반 사법법원의 법관과 행정법원의 법관은 중한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설명을 드렸고, 시사점을 보면 프랑스 통치체제의 특징으로 이원 집정부제를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원의 다수파를 장악하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지만, 동거정부 하에서는 하원 다수파의 지지를 받는 수상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처럼 헌법상의 변화가 없어도 정치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과 수상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프랑스 통치체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총리가 우위가 될지 대통령이 우위가 될지가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이만큼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자율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행정부 구성과 관련해서 프랑스는 정부 조직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좀 유연하고요. 그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실국 단위의 하부 조직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부처에 소속된 게 아니고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단이라고 하는 ABC 등급의 공무원 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단에 있다가 각 부처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면 그쪽으로 파견가는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부처에 대한 소속감이나 뭐 부처에 내가 뼈를 묻겠다, 뭐 또 국방부는 내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국방부 직원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제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이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프랑스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하원의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만 상원의원은 간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프랑스의 지자체,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생략을 했으니까. 프랑스는 한국처럼 중앙집권적인 국가였지만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관한 주요 내용은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프랑스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독일 아름다운 나라죠. 독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일은 저희가 15강 하편에서부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2월 된 시간 지금 한 15분 정도가 지금 빠지는데 14분 정도가 요거는 이제 하편에 붙여가지고 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